안녕하세요. 네, 세법개론 강의를 맡게 된 박기섭 회계사입니다. 일단 이 세법개론의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내용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오리엔테이션부터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첨부드린 유물 파일을 보시면요. 자, 여기 있을 거예요. 강의 계획서인데 일단 저희 세법개론은 뭐 상향했지만 2026년 내년도 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세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인 겁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볼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 강의를 공부하게 된 목적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출제 범위를 좀 보시면 먼저 회계사 1차인데요. 우리 세법이라는 과목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의 법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과목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과목들이 부분들이 저희가 실제 세법개론 강의에 설명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때의 배점을 보시면 일단 법인세법은 전체 문항수가 40문항인데 그 중에서 1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35점짜리로 나와 있고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소득세를 보시면 소득세는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부가세법은 8문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법들을 보통 우리가 주요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 말고도요. 저 회계사 1차에서는 국세기본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세법을 다루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그걸 공부할 것이고 그때의 문항수가 총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렇긴 한데 이건 이제 저희가 정규 수업 시간인 건 아니고요. 별도 학원에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하게 될 것이고 그때 공개 강의는 이제 한 6월 말 이후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셔서 공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상속세와 증여세였는데 얘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랑 같이 책을 쓰고 계시는 이제 이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지방세법이 있고요. 이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보통 근데 많은 분들이 제껴버리시거나 아예 안 푸시는 그런 분들이 많죠. 이 지방세가 양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법들을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좀 후순위에 있다 보니까 공부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제가 아직 확신하지 않지만 아마 올해 한 8, 9월쯤에 제가 짧게 공개 강의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주요한 내용 위주로만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세무사 1차가 있고요. 이 세무사 1차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법소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는 14문제였었지만 법인세 세무사 1차는 10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소득세도 10문제, 부가세는 8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사 1차에서도 이 법소부 범위가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다른 법들도 있죠. 이제 국세기본법도 세무사 1차에서는 4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사 1차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그리고 국조법 이 세 가지의 법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법도 4문제, 2문제, 2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회계사 1차 수험생들은 일단 상증세와 지방세가 이제 별도로 출제가 된다. 세무사 1차 수험생들은 국징법, 조처법, 국조법 이 세 가지의 법이 별도로 또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게요. 자, 그러면 회계사나 세무사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은 법소부, 국유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강에서는 이 법소부 전체 부분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아마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니라 별도의 공개 강의로 촬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보실 건데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법인세법에는 뭐 준비금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 등 양도세, 그리고 성선수의 법인세, 마지막 비영리법인이 있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퇴직, 양도, 비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제가 이미 별도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정규 강의 먼저 수강하고 나신 다음에 정규 강의 종강 이후에 요 내용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일단 법인세에 있는 왼쪽 파트는 그렇게 그런 비중이 높진 않은 편인데 오른쪽에 있는 퇴직강도는 굉장히 비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급적 이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세법에 다루는 범위를 소개해 드렸고, 자, 그 다음 보시는 게 뭐냐면 공부 방법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뭐 회계사를 공부하겠다 혹은 세무사를 공부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잖아요. 뭐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들을 뭐 주변에 물어봤겠죠. 이제 뭐 어떻게 공부하냐 물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야 세법 너무 어렵다 조심해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세법이 왜 어렵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결정적인 거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시험 자체가 물론 난이도 굉장히 높은 시험이죠. 다만 우리가 앞서 뭐 공부했던 중급 회계, 뭐 고급 회계 등 다른 과목과 비교해 보면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하나하나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어려운지 않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걸 다 해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이제 완벽하게 숙지하거나 이해할 틈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아무리 기본적인 논리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중급 회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논리의 흐름보다 논리의 구조보다 한 뭐 많이 쳐주면 절반 정도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그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법이 법이죠, 법. 이 법률이에요. 법률이다 보니까 그 법에 있는 문구 표현이나 용어들이 평소에 우리가 읽거나 뭐 텍스트로 공부하고 있는 것보다 약간 낯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다 보시면 뭐 좀 약간 생소한 단어가 나온다든지 약간 평소에 잘 쓰지 않고 있는 오래된 좀 구식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글이지만 잘 와닿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양도 많고 논리는 어렵지가 않지만 용어가 좀 낯설다 보니 결과적으로 휘발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까먹고 있는 거예요. 분명 내가 어제 이제 들었던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제목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제목의 그 하위 내용들이 아예 생각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은 제목 자체가 분명히 어제나 지난주에 보았지만 완전 생소든지 그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법을 많이 어려워하게 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공부하실 때 세법이 양이 많다고 해서 그 모든 양을 다 소화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 핵심 부분들을 가장 먼저 이해하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응용이에요. 그래서 그 응용도 어떻게 잘 활용할지는 나중에 천천히 회독을 늘려가면서 공부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까 보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시험 공부를 준비한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완전히 이해한다와 두 번째는 완전히 빡빡 암기한다. 그렇게 두 개로 이제 양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은 일단 결론은 암기예요. 시험은 암기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해하는 것이 하나도 쓸모가 없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이해 암기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 이어지고 있는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일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이해는 과정이고 암기는 그 결과예요. 즉 암기가 어떤 공부하는 과정인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암기가 되었다인 거죠. 어떻게 공부할까? 그게 바로 이해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잠깐 이거를 뭐 제가 그림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좀 칠판을 좀 보시면 자, 우리 시작 지점이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시작점인데 우리가 공부해서 만들어내는 부분이 뭐 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이 끝에 있는 요 지점 있죠? 요걸 우리가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암기할까는 이제 그런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가장 베스트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목표 지점까지에 대한 거리가 최단거리로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해인 거예요. 즉 이해와 암기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그 과정이고 이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암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해는 과정이고 암기는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서 암기한 가장 베스트 공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 이해하고 암기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시험에서 아주 굉장히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버리냐?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눈으로 들이다 보고 있는 거죠. 바로 반복을 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있으면 두 번째 차선책으로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지만 자꾸 익숙하게 반복해야 돼요.
익숙해지도록 반복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눈에 딱 띄게 되고 어떻게 풀지가 우리가 알게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게 첫 번째이고 그게 안 되면 계속 우리가 읽으면서 노트를 읽으면서 저희 강조했던 사례들을 같이 공부해 보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구나 혹은 이렇게 단서가 제시되고 있으면 이때에 대한 의미가 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경험치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3의 길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주 멀리 들어가는 거죠. 아주 멀리 들어가서 그냥 생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생 암기.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이 4월인데 4월부터 공부해서 내년 2월, 뭐 내년 4월까지 공부해서 전부 다 생 암기예요? 그럴 수가 없겠죠. 생 암기는 물론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금방 까먹어요. 내가 오늘 외웠지만 내일 바로 까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해나 반복이 없는 생 암기는 정말 당장 내일 시험 치를 때 혹은 시험 치르기 뭐 한두 시간 전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장기간 공부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런 생 암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다 보면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가끔씩 문제 나오니까 혹은 안 중요하니까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혹은 그냥 한번 외워보세요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가급적이면은 그나마 좀 힘을 덜 들이기 위해서 좀 앞글자를 따드리고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해를 먼저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일단 반복해 보시고 반복해도 잘 안 되시면은 나중에 넘어갔다가 시험 뭐 하루 이틀 전에 마지막에 암기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최대한 뭐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나눈 대로의 시간도 제한적이고 머리의 용량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어떤 자원을 잘 분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해가 가장 먼저이고 이해가 안 되시면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반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사선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고요. 그래서 이 괄호 1번 설명들이 잘 설명드린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마음가짐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중급회계 정도일 텐데 혹은 더 나가서 원까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이제 중급회계와 원가 공부하니까 뭔가 좀 나름 재미도 있고 할만해 라고 느낄 수 있다면 큰 오산이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일단 마음가짐 세법을 공부해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세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중급회계나 원가 공부를 해야 돼요. 즉 이것도 복습해야 되고 세법도 공부해야 되고 있는 거죠.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 시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 게 전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급회계의 뭐 맨 처음에 개념체계, 뭐 지구자산 공부했던 것처럼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먼저 챙겨 가시고요. 나머지는 응용이에요.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 체력들, 기초 내용 도장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분들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천천히 공부해가면서 쌓아 올리자 이런 관점을 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험 공부할 때 가장 추천을 안 드리는 게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이 완벽주의가 내가 처음 모습할 때 1부터 100까지 다 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시험들은요 약간 포를 뜨듯이 하나씩 층을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 저는 성격상 완벽주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도 양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오늘 할 거를 제한 시간 내에 빨리 한 바퀴를 돌리고 그리고 내일도 내일 거를 한 바퀴를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씩의 공부를 잘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뭐 A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다음 거 못해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내용들을 다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보고 일단 먼저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일단 먼저 이해가 되는 내가 납득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먼저 공부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천천히 회독을 늘려가면서 혹은 다른 거를 공부하면서 또 다른 방법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씹어먹기 위해서 완벽하게 공부할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상 시험의 핵심은 반복이죠. 자, 이거 일종의 운동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운동도 어떤 동작을 하고 있거나 그거를 반복해야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를 천천히 하시면서, 그리고 그 천천히 했던 동작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공부할 거는 어떻게 문제를 빨리 풀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풀지, 그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해야지만 빨라집니다. 그래서 빨라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회독을 쌓아가면서 한 올해 12월 말 1월쯤 되어야지 빨라지고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떻게 풀지를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인데요. 자, Y보다는 how에 초점 맞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해법은 법이죠. 이 법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실 법률마다, 규정마다 취지가 있습니다. 왜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취지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취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시험에서는 그 규정을 아냐 모르나요. 그 규정을 아냐 모르는지를 우리가 좀 더 빨리 숙달하기 위해서 취지가 필요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듣다 보시면 취지가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지만 완벽히가 안 되고 있거나 혹은 취지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취지를 다 알아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취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지 취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 Y는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how인 거죠. 어떻게 문제 풀까?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을 하실 때 이제 뭐 A라는 것은 이해가 참 잘 돼요. 문제 없어요. 근데 B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B를 내가 더 붙잡을까 말까가 고민되겠죠. 그때 포인트는 이 B가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 또 있고, 이 B가 나온다면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나올까? 그 출제 빈도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그만이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3년에 한 번 혹은 거의 매년마다 나오는 주제가 있으면 이해가 안 돼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모든 취지를 다 파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대신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만 딱딱딱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걸 공부할 때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시험에 얼마냐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내가 뭐를 공부하고 뭐를 패스할지를 우리가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공부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공부 방법은 예습하고 이제 수업 듣고 복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세법 과목이 법이잖아요. 문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법 개론 강의는 예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습할 시간에 강의 영상 빨리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복습이 중요해요. 복습.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저희 수업은 이제 이론 노트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론 노트가 요약서인데 그 요약서의 내용들 중에서 파란 글씨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란 글씨가 왜 중요한지,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우리가 다시 설명드렸던 것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고 있는 거죠. 다만 그런 노트를 볼 때는요, 마치 우리가 소설책을 보듯이 다른 책을 보듯이 처음부터까지 정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노트가 요약서이기 때문에 그 노트에 있는 파란 글씨의 내용들, 강조한 부분이 이해가 잘 되신다면 다른 내용들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파란 글씨나 혹은 다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때는 읽어보셔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거를 좀 더 힘을 줄지 혹은 적당히 넘어갈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용은 우리 세법개론 처음 공부할 때 한 번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파란 글씨로 강조하고 있는 것부터 반복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우리가 복습이라는 게 꼭
그 노트에 있는 것만 읽으면 안 되고 있는 거겠죠. 실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유인물로 드리고 있는 예제라든가 혹은 OX 같은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문제로 풀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했던 게 문제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심하실 게 문제만 풀면 안 돼요. 그 문제는 노트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노트를 읽으시는 거예요. 노트를 읽고 노트 읽은 것을 잘 내가 알고 있는지를 OX 혹은 예제 혹은 그다음에 연습 문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복습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복습이란 게 꼭 책을 읽어야지 복습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걸어가다가 혹은 이제 버스를 타고 있거나 지하철 타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굳이 책이 없더라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강의에 뭘 들었더라? 뭐 A랑을 들었으면 A의 주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마치 목차를 그리시는 것처럼 한번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잘 떠올리지 않으시면요. 이제 제 강의를 귀로 들으세요. 즉 굳이 강의를 제 뭐 얼굴을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역하고 있는데 영상을 볼 어떤 환경이 안 되고 있으면 귀로라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귀에서 때려 박으면서 내가 머릿속의 내용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튜브 미디어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이제 그런 통역하는 시간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잘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습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내가 책을 몇 번이냐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얼마나 새겨져 있냐라는 거예요. 책에 있는 것을 읽는 거는요, 그냥 텍스트를 읽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중요한 건 책에 있는 것을 얼마나 나의 언어로, 나의 문자로 표현이 가능한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책도 중요하지만 책을 덮고 나서 그 이유도 자꾸 머릿속에 상기해 보셔야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나한테 스스로 강의한다 이런 느낌을 설명하셔야지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고요. 밑에 이 내용 뭐냐면 가끔 어떤 분들이 질문하셔요. 선생님, 제가 이론 노트에 대한 내용을 잘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필요한 거를 다 새로 정리해서 노트를 만들어 놨어요. 잘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가끔씩 수기를 보시면 가장 강조하는 게 단권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권화가 뭐냐면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내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책에 모아놔서 정리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단권화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책에 있는 뭐 개론서, 요약서 혹은 뭐 문제집의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서 노트로 만들어라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론트가 왜 있냐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노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요약서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정리해야 된 것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노트를 새로 쓰고 있는 건요. 이는 노트를 쓰고 있는 거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노동인 거예요. 공부가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노트를 쓰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세법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법인세부터 부가세까지 다 써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제 쓰다 보니까 중간 힘들어서 포기한 경우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책을 만들었는데 안 봐요. 그러니까 노트를 쓰고 안 보고 있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권화를 어떻게 하냐? 단권화는 있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 노트에 있는 여백이라든가 빈칸 활용해서 메모나 필기 정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성품인 책을 여러분의 책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원래에 있는 책이 무시하고 새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수강생 스스로 새롭게 노트를 정리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원래 있는 거에서 부가적으로 메모하거나 필기하는 방식으로 첨가해 보세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강의 진행인데요. 자, 일단 교재는 저희가 지금 쓰는 교재가 이제 세법 이론 노트 1, 2권이 있습니다. 다른 세법 개론 강의들은 이제 세법 개론이란 기본서를 쓰고 있지만 저는 쓰지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세법 개론 기본서 내용들이 이론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같은 내용을 볼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 세법 개론 기본서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예제라든가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개론 강의할 때는 그런 예제 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개론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제라든지 연습 문제를 정리한 다른 유인물을 새롭게 드릴 거예요. 그건 제가 그 파일로 첨부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론서에 있는 예제를 보지 말고 제가 따로 만들어내고 있는 예제로 공부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습할 때는 내가 어떤 법 문구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OX를 풀어 가시면서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론 노트와 보충 유인물 두 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충분히 되신다면요, 가급적이면 이제 올해에 객관식 세법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문제 풀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다만 이 객세 교재 중에서 난이도가 기본도 있고요, 필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세법개론 공부하는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기본 난이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객세를 공부하신다면은 이 기본 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랬고 다음 두 번째 강의 진행 순서인데요. 일단 제 강의는 뭐 보통 일반적인 강의는 법인세부터 하고 있지만 제 강의는 부가가치세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세법 이론노트 2권부터 먼저 준비하실게요. 자, 왜 부가세 먼저 하고 있냐면 이 부가세가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쉽고 양은 적은데 시험은 8문제씩이나 나와요.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아주 혜자스러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내가 시험을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그 저점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부가세를 잘하냐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세 반드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소득세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 방법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노트 내용을 화면에 띄울 거예요. 제가 이제 노트 내용들로 설명드리고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이제 칠판 판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문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설명하다가 이제 풀어볼 건데 그 예제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의 유인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질문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 궁금한 게 많겠죠? 그래서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많이 물어볼 때 똑같이 잘 모르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보단 저한테 물어보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그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그 Q&A 게시판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Q&A 게시판에 대한 이용 방법 설명드리면은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시행착오를 둔하시면 안 돼요. 이 시행착오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지만 공부하는 방법도 있죠. 학습 방법 혹은 수험 계획, 이것도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공부하다가 뭐 잘 안 됐어요, 혹은 계획한 대로 잘 안 됐어요 라고 하더라도 뭐 나는 망했어, 난 시험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오늘 잘 안 됐으니까 내일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약간 실패를 약간 양분 삼아서 내일 더 잘해보자, 내일은 또 내일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세법 자체 말고도 그런 수험 전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있다 하시더라도 제 게시판에 꼭 글을 써가지고 질문 주세요. 제가 이제 저도 수험생이기도 했었고 이제 수험생 이후에 이제 학원에서 조교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정말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고민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꼭 게시판 통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고요. 그 다음 강의부터 수업 진행하겠습니다.